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나라를 공격해서 전현의 맹약을 주도했던 소태우, 소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란의 황제 성종은 홀로서기를 하게 되면서 고려의 눈을 돌립니다. 고려와의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려에 쳐들어갈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을 강조에게서 찾게 된 겁니다. 사실 고려는 거란과 하친을 맺은 후에도 비밀리에 송나라와 계속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란은 당연히 불안과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강동 6주 옛다 하고 던져줬잖아요. 물론 뭐 고려도 거저먹은 거 아니고 열심히 전투를 벌여서 획득을 한 거긴 한데 이 강동 6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가 이를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려의 강조라는 자가 임금을 시해하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이것은 대역이 아닌가, 이 죄를 묻겠다 하면서 강조의 핑계를 대면서 고려를 위협하게 된 거죠. 거란은 먼저 사신을 보내서 고려 왕에게 묻노라, 짐이 듣건대 전대 왕송, 그러니까 목종이 역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이 같은 일이 사실인가 하면서 운을 뗍니다. 사실 그때까지 사건의 전말을 다 모르고 있었어요, 현종은. 그제서야 이제 목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지만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자리도 못 잡고 강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인물이에요. 그러니 강조를 믿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종은 이런 이유를 들어 거란이 쳐들어온다는데 장군 막아낼 수 있지요 하면서 강조에게 전권을 주어 정말 대단하죠. 30만 대군.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이 정도의 대군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 가서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신을 잇따라 거란에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는데요. 이미 성종은 고려를 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1010년 11월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황제 성종이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군이 처음 맞닥뜨린 성은 흥화진이에요. 그곳에는 고려의 서북면 최고 사령관인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실 병력이 고작 3,000 정도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강한 저항으로 성을 지켜냅니다. 거란이 이 작은 흥화진 쯤이야 하면서 내가 계속 치면 무너뜨리지 하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했는데 일주일간 공격을 했어도 성문은 열리지 않고 양규의 지시하에 고려군이 이 흥화진을 사수한 겁니다. 양규의 고려사 열전을 살펴보면 사실 이 거란전쟁 이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이전에는 하급 관리로 시작을 해서 목종 시기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서 승진을 하고 정오품 형부낭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거란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서북면 도순검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요직이니까 아마 강조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승진을 하게 된 인물인 것 같은데 강조와 어떤 관련이 있든 그는 용매간 고려의 장수임은 분명합니다. 자,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곧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진군을 해야 되는데 이 흥화진은 압록강 방면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걸 함락하지 못하면 거란군의 압록강 이 교두보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조해진 거란의 황제 성종은 이제 고려 백성 중 한 명을 잡아다가 흥화진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전왕 목종이 우리 조정의 복종에 섬긴 지 오래됐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임금을 세웠으므로
내 이 짐이 친히 정병을 이끌고 국경에 이르렀다. 만약 너희가 역신 강조를 잡아보내면 군사를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 처자를 모두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양규는 우리의 뼈가 한 줌의 재가 되고 몸이 가루가 되어 으스러질 때까지 성을 사수하여 대고려의 영광을 지켜낼 것이다. 또한 대고구려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거란 황제에게 이르노니 죄 없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즉시 철군하여 너희들의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끝까지 싸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라고 답을 합니다. 멋있네요. 네. 자, 이 공성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란군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일부 병력을 흥하진에 남겨놓고 성을 포위한 상태로 다시 남하하게 됩니다. 거란군이 남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강조가 있는 통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강조는 당시 30만 대군을 이끌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 통주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자, 이 통주 벌판에서 이제 맞붙게 된 건데 40만을 끌고 왔지만 성종이 20만을 이끌고 후방에 진을 치고 있고 20만을 이끌고 소배합이 같이 출정을 해서 이끌고 있어서 이 통주 벌판에서 맞붙은 건 소배합이에요. 그러니까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소배합. 1차 침입 때 서희와 담판했던 사람이 소손영이죠. 이 소손영 형이 바로 소배합인데 송나라와의 전쟁 때 큰 공을 세워서 이 고려 원정에도 함께하게 된 겁니다. 일단 강조는 당연히 고려 땅이니까 지형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주 주변의 하천, 산, 언덕 등을 다 파악을 해서 통주성 서남쪽 창강의 지류 3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삼수체에 병력을 배치하고 3개의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장의 신무기를 딱 대치를 시켜 놓으니 그 신무기가 바로 요겁니다. 검차인데요. 검차는 수레의 전면에 방패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검을 꽂아 만든 그런 무기인데요. 거란은 기병이 발달되어 있고 아무래도 고려는 보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병들이 이 검차를 전면에 일렬로 쫙 세워서 거란의 기병대 중심부로 돌진하는 그런 전투 방식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차를 내세워서 한판 맞붙게 되는데 이 신무기가 큰 활약을 해서 뛰어나기로 소문난 기병들이 이 검차 공격에 다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강조가 거란 기병 별거 없네 라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바둑인지 장기인지 어디는 바둑이라고 하고 어디는 장기라고 하는데 바둑을 이렇게 두면서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때 군사가 달려와서 저기 삼수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막 외치니까 입안에 음식도 적으면 씹기가 어려운 법 더 많이 들어오도록 둬라 라는 대꾸를 해요. 자, 거란군은 이때 정면 돌파는 승산이 없는 걸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는데 야율분노, 야율정노를 선본으로 결사대를 파견해서 이 방어가 조금 허술했던 삼수체 이 본군 진영을 그대로 기습 공격해서 고려군 진영을 허무는데 성공한 겁니다. 사실 강조는 저 후방이 뚫렸다고 해도 적은 수의 병력이 들어온 거니까 적이 더 들어오면 또 총 공격을 해서 괴멸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여유를 부린 건데 거란이 갑자기 대규모 이 기병 군단을 이끌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만 혼비백산하게 되지요. 강조는 죽은 목종의 환각까지 봐요. 내 놈은 끝장이다. 천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목종이 막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조가
혼비백산하고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자 지휘관을 잃은 고려군 혼란을 겪게 되면서 무려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대패하게 됩니다. 자, 강조는 포박당해서 거란 황제 성종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성종은 고려 장군들, 강조뿐만 아니라 다른 장군들도 이렇게 같이 끌려왔을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된 거 짐의 신하가 되는 게 어떤가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강조, 그래도 고려의 장군이긴 했나 봅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당신의 신하가 될 수 있겠소 하면서 이를 거절하죠. 그때 옆에 있는 이현운에게 다시 묻자 이현운은 이미 두 눈으로 새로운 일호를 보았사온데 어찌 옛 나라를 생각하겠나이까 하면서 바로 배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강조가 벌떡 일어나서 이현운을 발로 차면서 야 이놈아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라고 마구마구 외치게 되죠. 자, 그리고 강조는 매를 맞고 그리고 살을 발라낸 고문을 받으면서 또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거란은 흥화진을 꼭 함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조의 서신을 거짓으로 꾸며서 흥화진에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양규는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수작 치우라고 너희 황제에게 전해라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거란군은 강조와 함께 생포한 사람 중에 노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통주 벌판에서 싸웠으니까 바로 이제 통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통주성에 보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통주성에는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노전을 체포하고 결사항전을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진 거란의 공격. 하지만 통주성은 이를 막아냅니다. 결국 통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란군은 그대로 통주성을 두고 다시 남하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곽주성으로 거란 군대는 말머리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 곽주 방어사 조성유가 그만 도망치는 바람에 곽주성은 거란군에게 쉽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성을 함락한 거란의 황제 성종은 성에 수비군 6,000명을 남겨놓고 다시 남하를 명하게 되는데요. 반면 강조가 이끌던 고려군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날 이 함경남도 영흥군 일대에 여진을 수비하고 있던 지체문에게 급히 서신을 보내서 서경을 구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서경이 뚫리면 바로 개경까지 밀고 내려올 것이니 서경을 꼭 지켜야 되겠죠. 지체문은 서둘러 나서 기병을 이끌고 서경 일대의 이 거란의 부대보다 더 빨리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서경은 구원군이 왔음에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거란군이 삼수채 전투에서 사로잡은 감찰어사 노이를 서경에 보내서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서경의 지휘부는 거란군이 중흥사 탑 불지르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지레 겁을 먹은 상태여서 서경부 유수 원종석이 항복 문서에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항복 문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지원군이 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를 반대했던 조자기라는 인물이 성문을 열어서 지체문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종석은 이 항복할 뜻을 굽히지 않자 지체문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거란군 이 본영으로 가는 길목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항복 문서를 가지고 돌아가는 노이 일행을 다 죽이고 항복 문서를 불태워버린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종석은 지체문을 성문 밖으로 쫓아내버리는데요. 다음 날 탁사정이 이끄는 동국면 주력군 2만 대군이 서경에 도착을 했고 지체문은 원종석을 처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한 고려 현종 두려움이 컸겠지요. 자신이 믿었던 강조가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거란의 황제 성종에게 표를 올려 항복의 뜻을 전합니다. 현종의 이 항복 표문을 받은 거란의 성종은 서경을 접수하기 위해서 한기라는 장수에게 기병 200명을 내어주는데요. 한기가 항복 문서 받으러 온 거니까 별 의심도 안 하고 서경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대로 고려 군대의 기습을 받게 되어서 한기를 포함한 100여 명이 전사당하고 나머지는 생포당합니다. 아니, 고려 왕이 항복을 한다 해서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거란의 황제 성종은 너무 분노해서 선발대를 보내게 되었고 다시 지체문에 이 고려 군대와 맞붙는데요. 전투는 너무너무 치열했고 거란군은 3,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성정이 아닌 성문 밖에서 들판에서 전투를 벌인 고려군의 첫 승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거란 황제 성종은 완전히 분노해서 전군을 동원하라는 명을 내리게 됐고요. 결국 다음 전투에서 거란군의 유인책에 말려든 고려군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급기야 서경이 포위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대도수 앞에도 한번 등장을 한 인물인데 대도수는 거란의 멸망을 했던 이 발해 왕자 대광현의 아들로 이 고려의 장군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동문으로 나서서 거란군을 공격해 주의를 끄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 그리고 탁사정이 서문으로 출격해서 기습을 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 탁사정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는 남쪽으로 도망치는 배신을 하는 바람에 대도수 역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서경이 아는 결사항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결사항전으로 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흥하진을 지키고 있었던 양규 장군 기억하시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바로 이 양규 장군 흥하진에 계속 머물고 지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양규 장군은 부대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남하해서 통주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강조의 부하들이 통주성에 숨어 있었는데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했으니까 총 1700명 정도 됐을 거지요. 이 1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곽주성에 들어갑니다. 곽주성에는 이미 함락해서 6000명 정도의 거란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6000여 명을 공격해서 그대로 성을 탈환하고 성 안에 있던 주민들, 그러니까 백성들 7000여 명을 그대로 통주성으로 옮기고 곽주성을 비워버립니다. 사실 1700명을 데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했는지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전 세계의 전쟁사를 살펴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양규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고요. 그 기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후방에서 양규 장군은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경에는 통군 녹사 강민첨과 조원이 남아있던 이 군사들을 다시 정비해서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 서경, 즉 이 평양성을 지켜냅니다. 강민첨 기억해야 할 인물인데요. 훗날 거란의 3차 침입 때도 큰 공을 세우는 인물이죠. 자, 거란의 황제 성종은 결국 2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서경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고려의 수도 개경을 직공하기로 합니다. 자, 서경이 일단 포위가 된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지체문이 서경 밖에 있다가 그대로 다시 개경으로 복귀를 해서 서경의 전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정은 그 뒷소식을 모르니까 서경이 함락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 개경을 방어할 병력은 한 2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정은 항복을 논의하기에 이르릅니다. 항복만이 답이다라고 다들 외치고 있었는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항복만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외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부시랑 강감찬입니다. 드디어 강감찬이 등장을 했네요. 아직 양규 장군이 건재하고 흥하진이 함락되지 않았으니 양규 장군이 적의 후방을 공격해 병참선을 끊고 적의 테러를 차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 30만 대군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만의 군사가 강동 육주와 서북면 주요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개경을 포기하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적은 군량이 부족해서라도 침공을 멈추고 퇴각할 것입니다. 라고 설득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개경을 지키고 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으니 얼른 파천을 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현종에게 파천을 권유하게 되죠. 고려사에는 이를 두고 현종이 오랑캐의 전란이 있어서 적들이 한강 기슭까지 깊숙이 침공해 왔다. 강공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의 공을 높이 치하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강감찬을 깊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강감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종은 이제 자신의 왕비들을 다 데리고 전라도 나주로 몽진을 하기로 하는데 금군 50명 정도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호위무사로 함께 가게 된 이가 바로 서경을 사수했던 지채문 장군이죠. 그 드라마 내용을 읽어보니까 강감찬이 지채문에게 호의를 부탁했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실제로 고려사에는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고요. 지채문이 자청에서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주일까요? 태조 왕건 집안은 원래 장사꾼 집안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던 사람으로 여러 이 상업 거점이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나주였어요. 그리고 나주 호족 오다련의 딸 장하왕후와 또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2대 왕이 되는 해종이죠. 그러니까 왕실과 굉장히 연이 깊은 그런 곳이어서 이제 나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 현종의 몽진길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앞날을 보장할 수 없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 안 되는 이 호위병 중에 도망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었죠.